네, 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정말 추웠는데 정치권은 정말 뜨거운 한 주 아니었나 싶은데요. 먼저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인터뷰가 수요일에 있었는데 이 인터뷰 있기 전날 한동훈 이제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되죠.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직 수락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이뤄진 인터뷰인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그 행사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으시고는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 뭐 잘 되겠나 이렇게 답변하셨던 걸로.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저희 장관 개인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과연 현재 이렇게 정치에 등판하는 것이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 저게 지금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그건 별도의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적에 국민의힘 자체로서는 별다른 선택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본인에게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별개로 하고 일단 국민의힘의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인다고. 사실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인선에 있어서 대통령의 소위 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가서 대통령 의중에도 아마 한동훈 지금 전 장관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게 뭐냐면은 나도 비대위원장이라고 보는 자리를 갖다가 양당에서 경험을 해봤지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 행동 반경이 없어요. 행동 반경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우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야당 비대위원장은 그에 비해서 뭐 좀 마음대로 이렇게 야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본인이 정권을 가지고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한 바를 갖다가 해서 뭐 실패든지 성공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오롯이 책임지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자기 뜻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여당 때 비대위원장인데 그때는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그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별도 아무런 구애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비대위를 끌 수 있는 그러한 행동 방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보다 더 셌던 위치 아니에요? 보기는 보기 면하고 하여튼 그 당시에 뭐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도 별로 얼마 남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 스스로가 아마 이 박근혜 박근혜 이 비대위원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전권을 졌기 때문에 그때 여당 비대위인데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미 강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김기현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념한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시켜가지고서 혁신위를 했지만 혁신위가 스스로 아무런 결론을 못 내고 끝나고 말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혁신위 자체도 행동 방향이 없는 거예요. 우회로서는 김기현 대표가 있고 그 위에는 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아무런 행동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혁신위가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고 나는 봐요. 근데 이제 한 장관은 그 표심을 읽고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어제 그 이야기한 부분 하나 좀 듣고 올까요?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이 뭐였냐면 대통령한테 뭔가 좀 바른 소리, 국민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나는 저 말 자체는 별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과연 이 한동훈 장관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재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거 제가 인식이 제대로 돼야지 바른 소리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인식 제대로 돼 있습니까?
그건 이제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를 가지고서 앞으로 당을 끌고 갈 거냐고 하는 뭐 비전은 아직 제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뭐 첫째는 그 인식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 인식이 제대로 됐다면은 그걸 위에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당연히 아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뭐 자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인식의 바탕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놀이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의 상황이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나라 단순한 사회 때와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돼가지고 사회 구조가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뭐 어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아니에요. 정당이라는 것은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거기 굉장히 중요하다.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고 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한국 정치 사회의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세요. 그건 오로지 국민이 판단하게 달려 있는데 국민들은 사실은 지금 사실 두 양당에 있어서 양당 체제에서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뭐를 제시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해가지고서 국민이 지금까지 갈망하는 그런 분야를 갖다가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대단히 강하게 비춰지고 이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하나 큰 변곡점을 갖다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불란세 마크론이 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러한 사태가 한국 정치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는 보장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혹시 차기 대선은 한동훈의 이준석 구도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쟁 구도가 될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다한테 별의 순간이 그럼 오는 거예요? 뭐 나는 뭐 지금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는 얘기하기가 지금 힘든 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근데 사람들이 어느 계기를 갖다 마련했을 때 그 계기를 본인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만큼 추진력과 용기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네, 12월 20일 수요일에 있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별의 순간을 얘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평가도 궁금했는데 한 전 장관 등판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총선을 잘 이끌면 이제 그때 별의 순간이 된다고 봤고요. 그리고 여당 비대위원장은 어렵다. 왜냐하면 정권을 가져야 성공을 하는데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정권을 갖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힘들 것이라 전망을 했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취재의 뒷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한 전 장관이 힘든 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편하게 할 수 있는 선대위원장도 있고 그런데 비대위원장으로 나선 거 크게 봤다. 큰 걸 걸었다 이렇게 봤는데 진짜 우리 보통 독이 든 성배 이런 비유도 하지만 한 전 장관의 앞에 이 비대위원장의 수락 배경은 뭘까요? 저는 편의상 한 장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저는 좀 한 장관 특유의 약간 승부사 기질 같은 게 작용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선대위원장이면 안 한다. 중간에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한 장관이 생각해보면 엘리트 검사 이미지지만 검찰에서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고 좌천도 굉장히 오래됐었고 그때 당시 이제 약간 뚝심으로 버텼는데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원래 이 세간의 관측은 검찰총장이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을 했거든요. 그때도 생각해보면 일종의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더 센 거, 대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장관 입장에서는 한 장관의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내가 꽃길이 아니어도 이번에 한번 걸어본다. 정치 한번 제대로 해본다. 이런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뭔가 재지 않고 진짜 한번 내가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도 이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장관을 추진을 하니까 비대위원장으로. 그럼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그때 입장 얘기하기 전까지는 또 딱히 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거 국민의힘에서 추대하면은 한동훈 전 장관이 꼭 받아야 돼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요.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는 받는 게 본인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좀 애매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받는 게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제가 듣기로는 좀 더 많았어요. 한 전 장관 입장에서 안 좋다. 네, 본인한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기 음.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이 대세론인 건 뭐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본인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했던 얘기들 중에 이제 몇 가지가 기억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이제 대응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 당대표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정권의 2인자, 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이런 수식어가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도 좀 가까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야당하고 싸우게 되면은 상처가 좀 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사례랑 좀 비슷해요. 소년급제 하면은 안 좋다. 아, 소년급제 한 다음에 뭐 할 거냐 이거거든요. 네. 비대위원장 맡으면 이제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총선을 잘 치러가지고 승리를 한 다음에 뭐 그다음에 대표직을 쭉 유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선까지 넘어가면은 좋은데 이건 가장 좋은 코스인데 네. 예를 들어 뭐 총선이 좀 안 되거나 여하튼간에 대표직을 물러나야 되는 상황도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마땅히 맡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대표 하고 나서 초선 그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뭐 대변인 할 거냐 원내대변인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맡을 당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너무 높은 자리를 가게 되면은 국회에서 밟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정치 경험이 없고 사실은 세력이 별로 없다라고 현재로선 봐야 되잖아요. 물론 네.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있긴 한데 그게 좀 그룹이 다른 거죠. 의원들 중에 친윤계하고 검사들 중에 친윤계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네. 그 갈등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전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대위원장을 받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강남 지역이라던가 비례대표 받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예를 들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예전에 그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 네. 자기 비례대표 받겠다라고 했을 때 엄청 반발이 그때 비난 있고, 여론이 컸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결국 안 했잖아요. 네. 했었었나요? 그건 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이 예를 들어 그냥 선대위원장이나 다른 자리면은 그냥 좋은 지역구 받거나 비례대표 받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비대위원장인데 그거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당대표가 나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하면 아 그거야 뭐 다른 사람들이 추대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 저 전국 선거 뛰셔야 되니까는 네. 비례로 빠지세요 이런 여론 만들어주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당대표가 그렇게 나서는 거에 대한 압박이 좀 있는 거고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원희룡 장관이 나서가지고 저는 뭐 계양을 약속한 대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한동훈 장관이랑 또 대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상황들도 좀 부담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왜 수락을 할까 이런 궁금증들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럼 왜 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굳이 따져 보면은 네. 이제 국회의원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동훈 전 장관의 그런 장점이 사라진달까요? 이제 정치권에 있지 않은 사람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정치 그러니까 혐오가 워낙 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가서 차근차근 밟는 그 과정이 오히려 그러니까 원 오브 댐으로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당대표격으로 간 다음에 계획은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총선을 승리를 하고 이제 대표직을 자연스럽게 추대로 또 유지를 한 다음에 네. 보수 적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세력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네. 세력이 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아마 세력 교체를 할 텐데 그 세력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권 후보로 나가는 이런 베스트 그림을 좀 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전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우려와 기대가 다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도 어쨌든 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대하는 점은 뭐가 있고 또 우려하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대와 우려가 이번에 뭐 연석회의나 뭐 중진회의에서 굉장히 포출이 났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비주류마저 한동훈을 인정하는 건 지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 뭐 나머지 원희룡, 뭐 김한길, 뭐 나경원 다른 사람들은 이걸 뒤집을 수는 없다. 그래서 뭐라도 해볼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차피 백석 기대라서 지는 분위기인데 뭐라도 지더라도 해보고 지자. 약간 이런 기대가 확실히 조금 크고요. 네. 그렇지만 반대로 아무래도 윤석열의 2인자다. 이런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거는 특히 중진 의원들이 좀 많이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게 말실수든 아니면 민주당의 프레임이든 공격을 조금 많이 받겠다. 그리고 사실 속내를 들여보면 좀 선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한동훈 장관과 끈이 없다는 거를 사실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네, 네. 뭔가 검사고 네. 당에 없었던 사람이고 하니까 공천에서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를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히 그걸 좀 걱정을 하는 거고요. 아. 이게 분위기가 조금 재밌는 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는 게 점점 기정사실로 돼 있으니까
뭐 의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출입하는 기자들마저 한동훈 장관을 잘 모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양반은 법조에만 있었던 양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걱정하는 이제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를 출입하는 기자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대통령의 마음을 모르면 혹은 대표의 마음을 모르면 윤핵관이나 친윤 몇 명한테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오면 원앤온리 아무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파악하지? 닿을 지점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좀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도 네네. 우리 보통 취재할 때 측근들을 많이 그렇죠,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을 취재하려면 어디에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들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인 게 한동훈 장관 한 명밖에 없지 않겠냐. 물론 아. 이제 차츰 자기 그룹을 생기고 하겠지만 그게 누군지 지금 예측할 수가 없고요. 기존의 친윤 그룹이 될 건지 아니면 자신만의 새로운 친위 세력을 구축할 건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재에도 어려움이 있겠다는 걱정이 있어요. 네. 맞아요. 검사들 쪽을 이제 잘 아는 그 검찰 출입 기자들이 와서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는 그런 여러 움직임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이제 네. 회사에서 각각 좀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당했던 기자들을 정치부로 보내고 그래서 뭐 정당을 맡았다가 뭐 대통령실로 보내는 그런 실제 사례도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한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다들 이제 어디에 취재를 해야 되냐, 포인트가 어디냐 이런 얘기 벌써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아주 그냥 가까운 사람들 취재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제 공식 라인은 또 생길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오게 되면은 당 대표니까 뭐 사무총장을 아마도 뭐 새로 임명하거나 뭐 유임시킬 수도 있겠지만 임명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대변인부터 그리고 또 사무처에 직원들이 다 붙거든요. 보좌하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단은 그쪽으로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근데 다만 아주 이제 진짜 협의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속내를 터놓고 그쵸.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국회에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좀 다른 쪽에서 좀 기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그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왜 이전까지는 국민의힘 내에서 윤 대통령의 마음이 진짜 뭐냐 이거에 대한 좀 혼란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한 전 장관이 오면 이 메시지는 좀 명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윤심을 대표했던 몇 명 의원들이 아니라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단계의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원앤온리라고 매겨하는 게 그런 이유고요. 그러니까 윤심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없다. 한동훈이 곧 윤심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재밌는 거 붙이자면은 그래서 일부 이제 법조 기자들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한동훈 마크맨 이런 분들이 회사에다가 저 이렇게 때문에 정당팀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 정당팀을 지원해서 온다고 합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이 기자가 얘기하신 중에 이제 그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칼을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휘두르지 않을까에 대한 겁이 난다 했었는데, 근데 정말 한동훈 체제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천은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흔히 이제 말하는 게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 빚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끈이 네. 없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 이제 일부 한동훈 장관을 좀 잘 아는 분들은 네. 오히려 되게 세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나 배지 필요 없고 안 할 테니까 그럼 너네도 희생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좀 먹힐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한동훈 장관은 어차피 이번 총선에서 지면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기면 배지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총선 지고 정식 대표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재보궐이나 이런 데로도 충분히 출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조금 무기를 세게 휘두르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중진 의원들, 네. 우리 흔히 막 물갈이 대상이라고 많이 말하는 영남권 의원들의 조금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분명 이제 물갈이를 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명확한데 국민의힘의 모 관계자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서 오면 이상과 현실의 싸움이 시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상 자기 세력도 확보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을 거치면서 한동훈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동훈계를 만들어서 차후에 이제 뭐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자신이 대선을 나갈 때 지원해주는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은 뭐냐면은 그 영남권의 뭐 보좌진들이나 의원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뭐 생각하기에 여기는 이제 위험하지 않아? 걱정 안 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면은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 경쟁자가 없어서 괜찮아 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 사정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모 대구 쪽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당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보좌진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아예 지역으로 내려가 있는 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제 서울로 오지도 않고 전화도 막 뭐 일주일에 1,000명씩 이렇게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네.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도권은 사실은 역량상 뭐 강남 쪽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후보가 없는 지역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네. 내치라고 하면은 수도권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은 그래 뭐 그럼 나 빼고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그렇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내가 나가면 너넨 무조건 안 돼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면 무조건 떨어져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여긴 잘 못 칠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영남권에서 쳐야 되는데 그 영남권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라는 거죠. 거기서 반발하게 되고 무소속으로 당선이라도 되면 공천 실패로 이게 그 일종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결국 이상은 많이 교체할 걸 가지고 올 텐데 현실은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이나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의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어떻게 이걸 이제 조율을 해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전 장관 앞에 놓인 과제가 정말 많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앞서 이 기자께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다. 선거가 되게 어렵다 이랬는데 그러면 한 전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럼 성공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삼아야 되는 거예요? 당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아마 목표로 하는 거는 과반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우리가 이제 윤심이 한동훈을 뭐 발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총선 패배에 대한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총선을 진다면 뭐 레임덕은 기본이고 뭐 민주당은 벌써부터 탄핵을 논하는 상황이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과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실패할 수 없다. 왜냐? 어차피 우리가 지금 100석 분위기였는데 120석만 해도 한동훈 성공 이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물론 과반으로 하겠으나 120석에서 그 사이만 해도 한동훈이 결국 성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합니다. 저도 좀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만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년 총선에 그 승리가 뭐냐, 그러니까 승리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당하면 승리한 거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가지로 전 처음에 갈렸어요. 기존에는 일당하는 게 승리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반대로는 전보다 잘하면 승리다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후자는 많이 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양쪽 모두 과반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누가 1등을 하느냐, 그러니까 일당이 되느냐 이런 정도로 좀 싸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총선 이기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는 의원인데 이 사람은 차라리 3당이 나와가지고 의석을 좀 많이 가져가서 어느 정당도 과반은 못했으면 좋겠다. 거대 양당 중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중에 그게 차라리 뭐 국민이나 국가한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어떤 당이 뚜렷이 이겼다 이거보다 그냥 골고루 이렇게 받으면 오히려 그게 좀 덜 하겠다. 근데 책임이. 사실 그게 다 양쪽 다 안 될 거라고 이 의원은 예측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정권 심판론이 강하니까 여당이 이기긴 어렵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기존에 180석까지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당 다 안 좋아하니까 양당 다 득표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3당이 좀 득세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의원도 있어요. 그 한 전 장관 이제 이렇게 비대위원장 추대되는 거 보고서는 민주당에서는 내심 좀 좋아한다서 한나땡이란 말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 민주당의 내심은 어때요?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의 내심이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사석에서 얘기 들어봤을 때는 다 너무 좋다고 해요. 한동훈 전 장관이 오면 굉장히 유리하다.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다들 이제 거의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선거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여권이. 왜냐하면 이 그림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를 민주당에서는 자신들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대승을 거뒀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실정이라던가 아니면 국민들의 불만 같은 것들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결책 자체가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이번 선거는 무조건 정권 심판론인데 그러면 여권에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어떤 답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답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2인자인데 윤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뭐 이어가겠다 이런 뜻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그럼 정권 심판론으로 쭉 치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운이 좋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렇게 강한 당대표가 아닌데 점점 이 체제가 그 여권의 체제가 공고화될수록 이재명 대표 체제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면서 검사 대 피고인의 이 구도가 너무 확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굳어진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그 뭐 검사 대 뭐 피고인, 피의자, 뭐 범죄자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깨졌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시점부터 물론 그 이전에는 그런 프레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기각된 이후부터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좀 사라진 상태고요. 네.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어진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 있잖아요. 거기는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중간에 있는 50에서 60% 그러니까 일반적인 당원 권리당원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 강성 지지층들처럼 뭐 거칠게 나서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러나 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가장 많이 맞는 사람에 대해서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은 민주당원들은 다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가장 선두에 서서 맞는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때 압도적인 네. 그런 득표율로 당선이 되기도 했고 그게 더 강화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또 온다. 네. 그러면 이제 더 그런 그림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 튼튼해진다라는 거죠. 그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뭐 한동훈 전 장관도 뭐 아바타 윤석열 아바타의 지문에 나는 맹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한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관심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는 대부분 이제 일종의 쉬운 말로 약속 대련이 가능할 것이다. 약속 대련?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이 한 장관인 거잖아요. 네. 물론 수많은 친윤 그룹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진짜 믿느냐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정도는 칠게 이해해줘. 그래서 그래 이 정도는 받고 들어와 이런 정도의 이제 약속 대련이 가능할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 수위를 좀 전환하는 수준일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용인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그래도 최고의 권력자인데 이게 또 네. 게다가 과도하게 들이받는 모양새가 되면 아무래도 아직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당정 모양새가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보통 여기서 이제 가장 긍정적 사례로 뽑는 게 박근혜 비대위인데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후기이기 때문에 네. 들이받아도 되고 무시받아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때는. 윤석열 네. 대통령을 무시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도 좀 분리가 되는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네. 한동훈 장관이 뭐 신뢰관계는 인정이지만 정치력이 없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네. 요 수위를 좀 조정하는 게 가장 힘들겠다. 근데 한 장관을 좀 많이 아시는 분은 한 장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이미지는 뭐 공정, 정의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검사로서. 근데 그 이미지를 훼손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 개인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과도하게 그런 맹종이든 뭐든 수직적 당정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만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준석 전 대표 만나지 않을까요? 만나려고는 할 것 같아요. 네. 최소한. 만나서 왜냐면은 탈당하지 못하게 막을까요? 뭐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항상 플러스니까요. 만나자고 하는 쪽이.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관계자가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럼 한동훈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네. 당의 뭐 쇄신이랄까 변화 아니면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윤 대통령한테 직언하기 내지는 뭐 윤 대통령한테 국정기조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첫 번째 갈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네. 혹은 뭐 하여튼 여론에 좀 따르는 그런 움직임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세력을 교체하는 거. 세력을 교체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유승민 전 의원을 뭐 만나서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동훈 본인의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저께 뉴스쇼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처음에 정권 초에는 너무너무 잘 싸운다. 한동훈 조자룡이다. 뭐 의원들 몇 명도 필요 없다. 몇십 명도 필요 없다. 한동훈 한 명이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 정도로 막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의원이 하는 얘기가 이게 어제도 들었던 비유긴 하지만
결혼 전에 봤던 그런 네. 장점이 네. 결혼 후에는 오히려 싸움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 않냐. 어. 정권이 딱 출범했을 때는 한동훈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막 싸워주는 게 민주당이 그때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또 컸던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너무 뭐 오만하다거나 아니면 의석을 가지고 너무 횡포를 부린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의원들한테 전혀 밀리지 않고 말로 이기는 그림. 그런 네.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아, 우리 표심을 반영해서 잘 싸우는구나 이렇게 좀 통쾌할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계속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약하지 않은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강한 캐릭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그런 불만도 있는데 우리가 의석도 적은데 왜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건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쨌든 결국 이 여소야대가 막 부각이 안 되고 아 역시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갔구나 이런 그림이 계속 부각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잘 싸운다. 네. 이게 여전히 매력 포인트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이 부분에 좀 변화해야 된다. 뭐 여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윤 대통령한테 직언하기 어려울 거다.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이미 입장 다 밝혔거든. 그러면 나머지 2개밖에 없는데 본인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세력들 비윤계 반윤계를 끌어안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네. 마지막이 가장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바꾸는 것보다 네. 뭐 이준석 전 대표 만나고 뭐 요청하고 이런 그림들을 아마 그릴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한동훈 장관이 그 퇴임식 끝나고 기자들이랑 만나서 이제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누구든 만나겠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서 특정히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만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뜨면서 제일 난감해진 게 이준석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 일종의 대체제도 되고 보완제도 되는 상황이라서 27일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뭔가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굳이 만나려고 들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네, 여기서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입니다. 친명계 자작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인데요. 정 의원 인터뷰도 20일 수요일에 있었어요. 인터뷰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눌게요. 유창훈 영장 판사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정 의원님은? 뭐, 그 판사들이 뭐 법과 원칙과 양심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했다고 해서 송영길 대표도 같은 결과 나오리라 기대하는 건 좀 무리겠죠. 저는 다만 어쨌든 이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도저히 우려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증거인멸의 문제도 지난 8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했고 또 이번 영장 청구된 내용 중 핵심이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인데 그거는 송영길 대표와 별개의 법인이거든요. 독립된 회계로 운영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지도 않고 그동안 뭐 관련자들 진술도 다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되겠나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구속까지는 되겠나 하셨었어요. 네네, 좀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네. 아무튼 이제 구속은 됐고 이렇게 되면서 돈봉투 수수 의혹 받고 있는 의원들 한 20여 명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20여 명 의혹 받는 의원들 보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박빙의 수도권 선거에 영향 주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 의원으로서.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뭐 그분들 공천이 어떻게 될지 그 문제는 공천 여부 문제는 공천관리원회 구성되면은 나름대로 엄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또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선거가 또 한 110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직접적으로 크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 근데 수도권은 진짜 박빙 선거잖아요. 네네네. 몇 표 차로 승패가 갈리기도 할 정도의 선거인데 줄줄이 소환 조사 되고 뭐 이게 한 20여 명이면은 시간도 꽤 걸릴 것이다. 근데 검찰이 어쨌든 지금 송영길 대표가 귀국한 지 8개월 만에 지금 영장 청구를 한 거거든요. 8개월 동안 시간을 본 겁니다. 총선과 맞춰 갖고 타이밍을 봐 갖고 전 그 송영길 대표 영장 청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러 늦췄다고 일부러 보시는 늦춘 거예요? 거죠, 사실은요. 최근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이미 다 확보된 증거 갖고서 타이밍을 보다 영장 청구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구속기간 연장해 갖고 한 20일 정도 지난 후에 1월 뭐 초 정도 후에 기소하고 나서 한 1월 좀 시간 좀 뜸을 들이다가 민주당 이제 공천 과정이 시작되고 나면은 뭐 그때쯤부터 소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은 검찰의 그런 정치적인
어쨌든 또 선택적인 그런 수사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좀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기를 일부러 총선에 맞춘 거다. 맞춘 거다 확실하죠 이건요. 뭐. 시기를 맞춘 기획수사다 지금 그런 말씀.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도 네. 김건희 특검을 지금 총선에 맞춰가지고 민주당이 하려는 거 아니냐. 즉 김건희 특검은 총선 후에 하자 이런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건 네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이게 뭐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지만 여야가 합의해 갖고 그럼 진작에 상정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동 부의될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면에서는 여당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얘기할 계제가 없다고 보세요? 전혀 왜냐하면 이게 자동 상정될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까 여당이. 오히려 여당의 시간을 늦춘 거죠. 여당이 그 안에 야당과 협의해 갖고 이거 빨리 처리하자. 네. 어떻게 너네들이 12월 말쯤에 자동 부의돼 갖고 처리해 갖고 총선에 영향 미치려고 하는 그런 저희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미 한2 달 전에 몇 달 전에 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받았으면 됐다. 빨리 받았으면 됐죠. 왜? 여하튼 지금 28일에 통과되고 나면은 총선 기간하고 딱 겹치니 총선 후에 하는 게 이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그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법 앞에 예외 없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여당이나 지금 뭐 법무부 장관 일관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국회의원들 수사 결정적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사도 다 연기해야 되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을 총선 후로 하자라고 한다면 일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가야 뒤로 된다? 미뤄야 되겠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그걸 미룰 수 없다면 이 특검도 미룰 수 없다. 저는 뭐 그런 거 갖고 그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법과 원칙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할 건 하고 특검 법은 또 법대로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따로 떼서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민주당 얘기를 마저 좀 해보겠습니다. 그 돈봉투 수수 의혹받는 의원들 공천 자격 심사가 이제 있을 텐데 네네. 공천 배제 기준에 돈봉투 연루 문제를 넣어야 한다. 네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수도권 전체 선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읍참마속하듯이 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당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뭐 의혹만으로 자격 배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뭐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가 좀 시작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뭐 투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서요? 예, 투소들이 들어오고 본인의 해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거 갖고 자격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원칙과상식 의원들 중심으로 방탄정당 프레임에 대한 우려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 말씀은 이래요.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한테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당 전체 기준도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정말 방탄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공천 배제도 엄격하게 하고 이 돈봉투 수수 연루 의혹 받고 있는 분들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 아니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정권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정치 공격적인 또는 정치 보복적인 수사다. 그동안 수사 과정을 보면 그런 의도가 좀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영장 청구 시기도 그렇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게 관련해 갖고 당에서 이미 당 최고위라든가 지도부라든가 의원총회에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적 수사를 규정을 했는데 민주당의 의원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방탄정당 주장을 하면 그분들은 민주당 의원인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비대위 전환에 대한 요구도 이것도 뭐 일부의 가치도 없습니까? 아니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167명입니다. 예. 그중에 지금 5%도 안 되는 4명의 의원이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있고 당원들의 뜻도 있습니다. 권리당원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지금도 지지를 받고 있는 당대표를 일관되게 사퇴해라. 지금 더구나 총선을 갖다 110일밖에 남질 않았는데 총선 공천 절차가 곧 시작되는데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면 어떻게 당시 총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인지 궁금하다 할 정도.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계속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뭐 그분들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스스로 그러니까 비대위를 띄우고 물러날까, 뒤로 물러날까 하면서 얘기가 나오기도 총선에 하더라고요. 관련된 준비와 절차들을 갖다가 좀 완료해놓고 어떤 본인이 어떤 결정적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혹시 올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재명만으로도 안 되고 이재명 없이도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당대표가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결단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단계는 공천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이미 자격심사는 시작됐고 곧 공관위가 구성돼야 되는데 이런 단계에서 당 대표가 사퇴한다 그러면 그 진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뭐 통합비대 얘기하는데 결국은 통합비대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뭐 주류 위주류 또는 각계파 나눠먹기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갖고 공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현역 의원 100여 명이 연판장 돌렸잖아요. 네네네. 이게 오히려 이낙연 대표를 내쫓는 거 아니냐, 고립작전 아니냐. 저는 그냥 옆에서 하는 얘기죠. 그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의원들 뭐 단체 그 텔방에도 그렇고 이낙연 당 대표가 당의 큰 어른으로서 함께해야 되지 않냐. 이분이 나가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하고 좀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거지. 어떻게 그분을 고립시키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에서 5선의 국회의원, 뭐 도지사, 총리. 또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갔던 분을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한다 고립되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연판장을 막 돌리고 연서명 돌리고 이러면 이게 자극적이긴 하잖아요. 제발 나가지 말아 달라고 하는 저는 그런 간곡한 호소라고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정 의원 이제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총선 후 특검 처리에 대해서 그런 이유라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한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끌어안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바탕으로 또 취재 뒷얘기를 나눠볼게요. 앞서 뭐 한동훈 전 장관 얘기를 계속 했지만 이번에 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한 장관 앞에 놓인 첫 과제가 이 특검법이라고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장 28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총선 후 처리를 목표로 이제 조건부 뭐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이게 홍익표 원내대표도 어제 딱 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재량은 없다. 그냥 무조건 민주당은 그대로 갈 거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예산 좀 쉽게 해줬거든요. 비교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평가기는 한데 그게 결국에는 여기서 뭐 발목 잡거나 이런 그림 전혀 만들지 말고 특검으로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뭘 양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현실 가능성 제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 후 처리가 한 2주 전부터 나왔던 시나리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이 지난 4월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게 다 총선을 겨냥해서 딱 타임라인 딱딱딱 맞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물러설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약간 소소한 쟁점이 이제 나중에 제의가 올 때 제의할 때는 사실 무기명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0표 정도만 나와도 혹시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10표 정도면은 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수도권 선거에는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에 나쁠 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여론의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제의할 때 오히려 약간 이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건 어떻게 될지 좀 보긴 봐야겠지만 다음 주에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리를 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탈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거부권은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이탈표가 어떻게 되느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전 총리가 이제 지난주만 해도 이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계속 좀 발언의 수위를 높였는데 이번 주는 약간 좀 숨고르게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통합형 비대위도 제안을 했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통합형 비대위는 물러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대위라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구사항 자체는 뭐 수위를 낮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뭐 인터뷰 취소하면서 약간 숨고르는 그런 그림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거의 최근에 등판을 한 다음에 매일 인터뷰를 하면서 강도를 조금씩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 뭐 가시화시키고 공식화시키고 계속 강하게 가다가 그러다가 약간 피크를 찍고 조금 꺾어진 그런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그 톤 다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여론이 너무 안 좋은데 사방에서 다 안 좋습니다. 일단 당내 의원들이 연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 숫자가 뭐 100명을 훌쩍 넘은 상태고요. 그리고 당협위원장들한테도 연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 숫자도 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253개 지역구에서 뭐 전체가 다 있지도 않을 텐데 거기서 뭐 200명 이상이 반대라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신당 창당 여론도 뭐 전체 수치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호남 쪽에서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압박이 됐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건이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건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강화가 되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입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외부에 적이 나타나게 되면은 내부는 단결하게 되잖아요. 끈끈해지죠. 네, 근데 내부에서 그때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선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지금 당내에서 사실 모 친명계 의원 주장이긴 한데 이제 그 의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예전에는 뭐 비명계 의원이 뭘 올리든 뭐 이렇게 기사 같은 거 공유하고 뭐 그런데요. 그럼 뭐 잘 봤습니다 하고 이제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는 공간인데 최근에는 뭐 비명계 의원들이 뭐 올리면은 아주 이제 소수의 의원들 몇 명 있잖아요. 올리면은 답장도 잘 안 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 굉장히 고립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계 목소리 더 점차 크게 내고 있지만 네. 점점 고립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도 더 고립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숨고르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랑 뭐 정세균 전 네.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보폭을 이제 좀 맞춰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립 우려도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때요? 맞아요. 실제로 친명계 모 의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친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만나야 된다, 만나지 않아도 된다, 뭐 의견들이 갈리는데 이 친명계 의원은 안 만나도 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네.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고립된다.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 만나고 네. 정세균 전 총리 만나고 이낙연 전 대표 안 만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고립이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탈당을 하든 뭐 신당 창당을 하든 간에 그러면 그때는 민주당이 알아서 적이 된다. 그러니까 알아서 사그러질 거고 영향력도 없다. 네. 굳이 만날 필요도 없이 고립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또 친명계 의원들 다수는 만나가지고 그래도 잘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책임을 많이 갖고 가는 거니까 이제 풀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은 있는데 네. 어쨌든 고립시키겠다는 그런 판단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고 김부겸 전 총리는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삼총리 연대설은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룹 세력들이 네. 이제 몇 개 지금 예를 들어 뭐 매물로 나와 있다라고 치면은 뭐 이준석 신당 아니면 금태섭 류호정 합당해서 만든 신당 네. 그리고 뭐 양양자 신당 뭐 이런 곳들이 있을 텐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뭐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좀 애매한 거죠. 서로 애매합니다. 이 전직 대표들이 만나면은 뭐 시너지가 클 수는 있겠지만 서로 양쪽 끝이라기보다 이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치기에 그만큼 명분이 필요하니까 부담스럽고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가 삼총리나 이런 데 연대 세력이 필요한 건데 여기가 다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이번 주 행보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게 그 이재명 대표 만난 다음 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앞으로 할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본인은 뭐 그런 표현을 안 하는데 그런데 저도 그제 통화를 했는데 그런 좀 의미심장하게 개인적으로 들렸던 거는 이제 워낙 기자들이 전화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냥 의뢰했던 표현일 수는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공식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공보 담당을 2명을 지정을 할 테니까 거기로 좀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공식 활동. 예, 나한테 다 전화를 하면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게 그냥 가정 그러니까 뭐 if니까 그냥 뭐 하면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도드라지게 들리더라고요. 앞으로 좀 움직이겠다라는 의미로도 좀 들렸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냐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거는 양쪽에 대한 동시에 압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 이낙연 전 대표 만나세요 이런 포용하세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삼총리 연대설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압박하는 그런 그림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일종의 중심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만난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것도 한 달 전에 이미 약속한 거고 내년 초에 그 원래 세배들이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일정이 있어서 간 거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런 행보들을 그러면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그리는 그림이 이제 괜찮아 보인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거의 독주 체제에 가까운 상태잖아요. 민주당은.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그걸 깨기 위해서 잠깐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좀
굳이 평가를 하자면 좀 당내에서는 힘이 많이 더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거의 독주 체제인데 네. 근데 그럼 이재명 대표 체제는 언제까지나 안정적인가라고 하면은 위험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총선에서 패배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표직 사퇴가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그럼 그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그런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게 당장 내년 총선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게 명확하다라는 거는 사법 리스크들이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결론이 날 상황들도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당의 대안이 누구야? 이렇게 했을 때 딱 그 그림을 미리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 주에도 어떤 또 이슈들이 있을지 또 짚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추운 날씨에 나와주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